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싶을 때 이제 이건 꿀팁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아직 사기를 친 사람이든 관련된 공인중개사든 주변 사람들이 아직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걸 알기 전에 최대한. 네, 남정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부동산 뉴스 채널 찍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김혜슬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고 영정이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이미 다뤘던 사건인데 빌라왕 사건 법률 이슈를 좀 짚어보게 해서 실제 법적으로 이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보통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지 사장을 세워두고 뒤에 컨설팅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공업자, 빌라 팔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네 공인중개사 등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공모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예를 들어 3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걸 깡통 전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3억보다 그렇죠. 비싸게 팔리면 그거 압류해가지고 뺏어오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걸 경매에 넘겼을 때 2억도 못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린 몰랐다, 시세가 이렇게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과연 사기인가? 그리고 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세금을 애초에 돌려줄 목적이 없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기 구조 자체가 의도적으로 전세금 안 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역시 질문지도 주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네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걸 물어보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네.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행위란 말은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망행위에 대해서 기망이냐 아니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대여금 사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는데 그게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기준이 돼요. 능력은 객관적인 거고 의사는 주관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확정적으로 내가 안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왠지 못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든지 못 돌려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만 돼도 그것이 묵시적 고의라고 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왕 건의 경우에 사기죄 기준으로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종합적이란 말은 되게 애매하죠. 저도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지만 왜 종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갚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돈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이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떠넘긴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위험을 지고 자기들이 갚을 수 있는데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사기죄로 함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입증을 누가 이제 검찰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객관적인 거고 의사는 주관적인 건데, 둘 중에 하나는 결여가 돼 있어야 사기죄가 된다는 최소한. 거잖아요. 주관적인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 이거는 사실 입증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객관적인 부분, 능력이 있었는지 그 빌라의 당시의 시세와 뭐 이런 건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처럼 빌라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빌라 시세가 진짜 3억이고 전세금 2억 9천을 받았는데 1,000만 원 갭 투자로, 빌라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에요. 매매 가격 그대로 이렇게 다 떠넘긴 그런 케이스긴 한데, 그렇죠. 그런 걸 사기로 볼 수 있나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기죄를 처벌할 때, 아까 대여금 사기 같은 것도 한 명한테 사기를 쳤냐, 10명한테 쳤냐, 100명한테 쳤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피해의 규모가 크죠. 근데 그걸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집에다가 1억짜리 설정했는데 3천원 못 줬다, 이런 케이스하고 1억짜리 100개를 못 줘가지고 30억을 못 줬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100개나 해가지고 30억을 못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그런 고의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돼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백채를 해도 그것이 올라가지고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판사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리가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유죄가 되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이제 터보님이 수수료 10%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10% 비정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는데 그 빌라가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진짜 이제 10% 할인해서 떠넘기는 이런 개념이냐, 아니면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또는 그 동네 시세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냐. 빌라왕 건은 현재까지는 사기죄로 직접적으로 한 게 많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139채는 좀 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위로 보니까 7인가 6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크게 해먹은 사람들이 이미 6명, 7명이 또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경찰, 검찰에서 전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떤 기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 다 1000채 이상씩 해먹은 사람들이고 이슈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 100채, 50채 이렇게 해먹은 사람들은 수백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대요. 어떤 사람은 사기로 처벌을 받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안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구조가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처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구조가 밝혀지는 것까지도 이제 그렇지만 법원 단계에서 어떤 구조가 법적으로 판결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사기관은 훨씬 더 낮은 것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빌랑 이용했던 분들은 아마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조가 비슷하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 높다고 표현하냐면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이득을 실제로 빼먹는 사람들은 뒤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명의가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거기 드러난 사람들을 많이 잡을 것 같고 그래도 대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 뒤에 전주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잡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다음 질문은 꾸준히 빌랑뿐만 아니라 빌라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피해금의 총액이 50억이 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경법상 사기죄로 이게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우선 이게 이제 사기죄는 상습 사기라는 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사기죄는 건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습 사기는 예를 들면 빌랑 사건에서 100채를 해먹었는데 한 채당 뭐 3억씩 나왔다. 그러면 이제 300억이잖아요. 그럼 이 300억짜리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경법상에 50억은 이제 가뿐히 떼어넣게 되겠죠. 네. 그럼 이번 빌라왕 이제 사건에 배우로 지목돼서 구속이 된 부동산 뭐 컨설팅 업체 대표 특경법에 적용될 확률이 높겠네요. 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처벌의 강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마 제일 처음에 처벌받는 분들이 그나마 좀 처벌이 약할 거고요. 뒤로 갈수록 법리가 더 확립되고 피해가 더 명백하게 보이는 후과. 실제로는 뭐 피해는 똑같지만 법원에서 보기에 이제 그래도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이럴 수도 있었고 뭐 상황이 이랬고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게 사건이 구조화 되고 나면은 안 들어요. 얘 사기 쳤네. 얘 아유 뭐 고생하셨네요. 그냥 똑같이 처벌해. 방금 형이 말씀해주신 이런 말들이 피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좀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피해 회복 빨리 되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깡통 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제가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집주인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우선 뭐 저도 실제로 그런 건들을 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당한 건이랑 깡통 전세가 되는 사건들을 좀 최근에 소송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일반적으로 깡통 전세가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전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집을 경매를 붙이거나 하는 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긴 해요. 그나마 이제 순위가 좀 높다고 하면 많이 받아갈 것이고 아니면 허그의 보증보험에 든 분들은 거기서 또 받을 그렇죠. 거기서 받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히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기준으로는 경매라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먼저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 그걸 뭐 기다린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던가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가처분도 하고 가압류는 할 필요가 없겠죠. 순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일단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경매로 넘어올 집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매로 낙찰받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런 제약을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 집 자체가 본인께 되고 나서 나중에라도 처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경매가는 시세 뭐 70-80%밖에 안 되니까 요즘 그것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것도 안 나오고 심지어 그 위에 뭐 선순위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받고 나서 임대인한테 뭐라도 할 수 있느냐? 임대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을 구속시켜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면 그 집을 적당한 가격에 경매로 받는 게 좋겠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임차권 등기라든지 경매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절차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네요. 네, 그 뭐 법무사님들도 하시고 변호사들도 이제 많이 하고요. 경매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임대인을 상대하는 게 어려우면 이제 좀 변호사가 낫겠죠. 저희가 뭐 이런 깡통 전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깡통 전세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잠깐 짧게 요약을 하면 발품을 팔아서 주변의 빌라 시세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증금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매매 가격이 실제 반복적으로 찍힌 실거래 가격의 최소 60% 70% 이하로만 전세를 얻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위험한 게 아무런 근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의 이야기고 그 앞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또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있어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당해세 먼저 우선 배당을 해줬는데 지금은 당해세 금액의 한도만큼은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권리관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 바뀐 법이 그렇더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과연 받을 수 없을지를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등기부상의 권리가 있고요. 등기부 외에 실질적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 물건에는 등기부상의 권리에는 뭐 근저당 같은 이제 등기부에 표현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부 외에 실질적 권리는 뭐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등기상에 안 나온 어떤 실제 권리들이 껴있는데 이거는 등기에 없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한테 임차인이 요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다 설명해주고 에스티메이션까지 해서 분석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 판례만 보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차보증금 5억 정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차보증금 얼마나 있나요? 내 앞에 이러니까 임대인한테 물어볼게요. 임대인한테 물어봤어. 근데 임대인이 5억 정도 있다 해서 5억 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난 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미 5억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거고 임차인은 나중에 이거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보증금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지 않았냐. 물론 5억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채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체납 세금이라든가 시세가 떨어졌을 때 내가 앞에 선순위 5억을 먼저 주고 나면 얘들이 먼저니까 주고 나면 내가 받지 못한다라고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 아니냐.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난 계약을 안 했을 거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6,500만 원 정도의 소송을 걸었는데 30%로 제한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받은 수수료가 26만 원이래요. 되게 작은 원룸인가 봐요. 근데 26만 원밖에 안 받고 일을 했는데 6,500만 원이 30% 정도의 책임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걸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사실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원래는 전세라는 게 시세의 60, 70% 이상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경매가 돼도 충분히 남을 만큼만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어느샌가부터 빌라의 무피 투자 개념이 생기면서 이게 잘못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무피라는 게 시세를 알 수 없는데 집이 번듯하니까 내부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만큼에 들어와도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그래도 어차피 집값도 오를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돼 가지고 전세가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전세를 불렀을 때 임차인들이 생각한 거는 그래도 전세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마치 이제 채권인데 우리는 알다시피 채권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빌려준 건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약간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냐면 결국 이제 다른 곳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부만 봤을 때 번듯한 이 집이 그래 보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추기는 게 누구냐면 공인중개사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양심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건을 일으킨 분들을 보면은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다 욕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안 해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이 예를 들면 아까 선순위가 좀 있다. 괜찮아요. 그거 뭐 이 사람이 돈이 이만큼 있고 뭐 땅이 저기 이만큼 있고 뭐 집이 몇 채 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계약서에는 안 써주죠. 그게 핵심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동기의 착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자체는 좀 위험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나중에 가면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계약하고 나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거 내가 분명히 위험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 중에 계약서에 적을 수 없는 것들을 믿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난 못 적겠어요 라고 그걸 안 그렇죠. 믿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방 물어보신 것처럼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어.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요즘에는 확인서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다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확인서에 있는 내용들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그럼 이제 요만큼은 안전하고 요만큼은 좀 위험하다. 사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이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아무도 없죠. 제가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아니 이 집이 위험하다고 하면 누가 계약하겠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위험하다는 게 팩트라면 그걸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만 원 받고 내가 왜 2,3천만 원에 책임져야 되냐? 자기가 그 사람한테는 26만 원 받았지만 평생 26만 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런 법적인 의무,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왜 끼고 하냐? 수수료를 왜 주고 하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직거래도 할 수 있는데 명확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법원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최소한 자기 재산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 중개사한테 씌울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들어도 아주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었어요.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는 들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항력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번에 많이 이제 전세 사기에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교묘하게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대항력의 발생 시기를 가지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이 이제 매매 가격이 똑같거나 매매 가격도 높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분양업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고 근데 이건 되게 원시적인 사기 방법이죠.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다음날 공공시부터 발생을 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인은 쪼르르 가가지고 확정이자 신고를 할 거고 그럼 대항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빌라 또는 이 오피스텔을 또는 아파트를 바로 매매 계약을 해서 넘겨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이거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잖아요. 왜 대항력이 다음날 공공시부터 발생하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대항력 얘기를 자세히 하려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네. 따로 있는데 그냥 사실상 우리가 전세로 하던 그런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인정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등기부에 없는 것인데도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그거를 외부의 제3자가 최초로 인식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사실 뭐 실무적으로 보면은 내가 2시에 이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3시 되면 외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큰 거래나 그러니까 집 거래나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그걸 3시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일단 전입신고를 한 날 인정하는 거는 등기부상 권리보다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등기부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권리를 주기는 좀 그렇다라는 게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명시부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근저당이 생기면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 뒤에 근저당이나 매매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이게 전세 사기랑 연결돼서 이상해 보이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이 등기부에 없는 아주 특별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전입신고만으로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등기부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순위를 줘버리면 그러면 이 등기부를 신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임차 보증금도 굉장히 중요한 채권이잖아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 계약을 예를 들어 2시에 했고 3시에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3시에 전입신고함과 동시에 이걸 등기로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다 이렇게. 근데 왜 그걸 등기로 안 하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이 전세 제도에서 이 전세 자체를 등기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등기 제도가 뭐 어떻게 복잡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막 깡통 전세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이게 아파트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가 공매로 넘어가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이거를 우선 변제 받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해세가 먼저 받았는데 우선 변제권을 양보해가지고 이제 이 금액만큼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임차 보증금도 굉장히 중요한 채권이고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돼 있느냐 임차 보증금이 먼저 설정이 돼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근저당을 은행에서 설정을 할 때 임차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를 알고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건데 등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등기가 되면 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을 했어요. 다음날 공공시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대항력이 발생을 했는데 1월 5일날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보면 임차 보증금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뒤에 후순위를 늘려버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등기를 해주면 더 쉽게 은행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먼저 등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우선 채권이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되고. 굳이 이거를 왜 등기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히스토리컬한 문제예요. 역사적인 지금 문제예요? 터보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할 수도 있고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거나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불합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이 그냥 요 법제화 되어서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전세 사기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집에 돈을 이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줬어요. 근저당을 1월 1일 날 설정을 했어.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제 10억은 최선 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 보니까 1월 1일에 이 사람의 친구가 10억짜리 전세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 채권이 날아가죠. 물론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나 이걸 이슈로 본 분들은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이럴 가능성이 예전에 더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게 우선이지 등기부에 없는 거를 그것만큼 보호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문제에서 발생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근저당권자들이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로 대항력 있는 전세가 들어온 걸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그날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알면서 하는 경우에는 그날이죠. 그러면 이 전세금에 대한 채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100%는 아니고 다퉈봐야 되니까 이 채권을 침해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로 한 거라면. 그러한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그날 근저당을 설정을 하거나 그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넘겨버리는 경우 이게 너무 다 꼬여버리더라고요. 권리관계가 다 꼬여버리면서 선의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형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등기 제도상 등기한 거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등기가 안 된 거는 당연히 다음날 공공시부터 이제 이 효력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등기시켜버리면 이런 어떤 갈등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개선책 중에는 대항력 있는 이 임대차를 그냥 등기부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등기제도가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럼 뭐 등기를 하면 막 등기부가 더러워지고 뭐 등기한데 돈도 들고 이런 것도 누가 하느냐 이런 이제 예전에 전세가 비교적 안전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면 그런 식으로 아예 등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 까발리고 나 지금 채무 얼마 있어요 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임차보증금 들어왔을 때 이 정도 있으면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안 들어오겠죠. 보증금이 무슨 뭐 이렇게 많아 이러고 안 들어올 거야.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굳이 자기가 여기서 임차인이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등기라는 거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지긴 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항력 얘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간단히는 썼는데 페이스북 많이 또 하세요? 네, 저희 또래들은 종종 합니다. 거기가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페이스북이 약간 더 이 대항력에 관한 거는 공인중개사들이 다 알고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이때 생긴다는 거를 모르고 계약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고의예요, 고의. 그걸 모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서 공인중개 업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항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공인중개사가 관여되어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공인중개사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가 됐다면 공인중개사는 저는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해요. 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냐면 자기는 그걸 생각 못했다라든지. 그 말이 돼. 그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심장이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비슷한 거예요. 톡 찔렀는데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게 법원에서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법원까지 가면 씨알이 안 먹히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격증 치면 안 되지. 저는 수사기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를 그냥 입법으로 만들어요. 이 대항력 사기만 없어져도 사실은 많은 게 해소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모르게 갑자기 근저당 설정했다. 뭐 이것까지 어쩔 수는 없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사건들 보면 대항력이 그렇게 되는 거를 다 알아. 계약서에 다 있어. 그리고 전입신고 그날 하는 것도 알아. 근데 매매 계약을 돌려가지고 주인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지금 통과가 됐는지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걸 제안한다 그러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그날 근저당을 일으키는 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거에 다음날 공공시부터 생기니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날은 근저당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 그러면 근저당 채권이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어떤 법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저는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저당권자가 피해자가 되지 말라
달라는 법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건지 모르겠고 차라리 아까 터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등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근저당을 예를 들면 등기를 치기 전이나 이럴 때 실시간으로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게 최소한 의무적으로 전상 우리나라 너무 잘 되어 네,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근저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좀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전세제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세 보호는 등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남정구 변호사를 국회로? 아니요, 저는 절대. 깡통전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2020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2+2 계약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2 계약이 되고 임차인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4년 동안 5% 이내로 올려가지고 딱 살 수 있는 그걸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그냥 나가버릴 수 있더라고요. 임대인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그럼 이건 세입자의 권리만 되게 우선시하는 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집값이 계속 올 땐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전세금이 막 팍팍팍 떨어질 때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적 계약이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보증금 10억을 받고 2년 후에 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죠. 대신 이걸 사용해. 근데 이 약속을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근데 임대인은 최장 4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깡통 전세네 뭐네 이러면서 전세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럼 6개월에 나가겠대. 이 전세금이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나갔을 때도 10억을 그냥 한 번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갱신 계약을 할 때도 떨어진 것만큼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도 돌려줘야 되고 지금 강남도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도 개포 그 자이 프로젝트에서 촬영하러 갔는데 그 전에 개포 레미안에서 살다가 이제 자이로 넘어오시는 분인데 개포 레미안에서 자기가 전세로 살았는데 이거를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못 돌려주고 있대요.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전세 가격은 8억으로 7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미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 7억밖에 안 주니까 3억을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되니까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세입자 위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임대인이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좀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이 안 줘요. 돈을 영원히 안 주는 건 아니겠죠.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싼 아파트니까 안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안 줬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의 임대차에 관련된 법들은 우리도 모르게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그걸 부정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4월 그분이 이 금융시장을 뒤집어 엎는 바람에 생긴 일이고요. 되게 신기한 게 4월에 올린 금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간 대출 금리를 제가 계산해보면 그 전세가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같은 월세 기준으로 하면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게 전세 나와요. 가격하고 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월세가 오르면서 요즘 전세가 조금 나아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3개월 법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빼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연끌 갭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세를 놓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돈을 땡겨올 만큼의 어떤 여유가 조금 있었고 그 금액 자체가 작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비싸져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베이스가 바탕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돌이켜보면은 그걸 3개월만 있다가 무조건 나갈 수 있게 권리를 주는 거는 사실 형평에 맞지 않긴 해요. 너무 이건 한쪽의 이익만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꺼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 계약의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서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쯤이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부동산 현장에서 난리예요. 특히 이제 강남 쪽 맞아.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더 떨어진다. 네. 어떤 식이냐면 3개월 통보 딱 던지고 자기는 주변에 알아봐. 그럼 이제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급하게라도 나야 되니까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떨어뜨린 시세를 보고 주변 사람도 시세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임차인은 더 싸졌네 그러고 더 의지가 강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 그냥 통보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건 너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조건 임차인은 약자, 임대인은 강자해서 이쪽의 권한을 좀 몰아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도 보증금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세가 반이 됐으니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반은 아니라도 조금은 이렇게 조정이 되게 하는 그런 게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임대인이 안 줬을 때 전세금 안 돌려줘. 1월 1일 날 돌려줘야 되는데 자,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뭐 한 달째
안 돌려주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항상 제일 먼저는 협의입니다. 네. 그 협의의 결과물들이 요즘 여골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 이제 살만한 곳이라면 이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가면은 우선 이 임대차를 명시적으로 종료를 시켜야 되고요.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이제 2달 전엔 통보해야 되거든요. 통보해가지고 종료를 시킨 다음에 혹시 뭐 나가셔야 되면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데 월세로 되게 나가시고 나간 다음에 이제 집을 비워두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고 나 소송을 걸면 원래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여기 살 동안에는 사실 사용료잖아요. 임대보증금이 이자하고 사는 게 그 상계가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을 그냥 소송이 끝나면 10억을 받아오는 거예요. 상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만약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자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 그 소송하면 연 12%거든요. 연 12%요? 네, 지금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연 12% 주는 상품이 어디 있냐고. 그냥 나가시라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집주인이 계속 안 주게 되면 이거를 경매로 넘겨버릴 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집주인은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왜냐면 대부분 집주인들이 예전부터 집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안 당해본 거예요. 모르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연 12%니까 어디서든 돈을 가져와서 이제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준다? 좋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안 주게 되면은 일단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경매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길긴 하네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이 있는 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돈을 안 주게 되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손해를 네. 봤으니까 너 물어줘 이거잖아요.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보는 거구나. 네가 내 돈 10억을 가지고 있어. 네, 네. 계속 보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놔라. 그럼 이런 임차인 거죠. 입장에서 내가 이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내가 지금 살려고 했던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임차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서 이 잔금을 못 치러서 손해를 봤어요.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민법상 특별손해. 민법의 손해는 특별손해와 통상손해로 나눠지는데 무용에도 나와요. 네네. 특별손해는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거를 알면서도 불이행했을 때. 그럼 얘기를 해야겠네 집주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나 너 때문에 이거 잔금 못 치르면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받아. 네. 나 이런 손해가 나니 이거 안 하면 나 소송할 거야라고 그냥 날려야겠네 내용 증명. 그렇죠. 이제 다른 데랑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알려줘야 돼. 그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알려주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때는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강남 부동산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상업용 건물을 내가 계약금을 걸어놨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잔금 안 치르고 하면 계약금 떼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계약금 걸어놓고 내 건물을 팔아서 계약금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난 건물을 못 팔잖아요. 얘 계약금을 떼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민어가 되는 거죠. 건물가가 500억인데 50억 그냥 꽁으로 먹는 거죠. 이런 일이 강남 부동산에 되게 많아요. 상업용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서울 그분이 이제 일으킨 혼란인 거예요. 네. 원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요. 사실 뭐 건물같이 뻔한데 그러면 뭐 한 최소 8, 90% 이렇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지고 줘도 되거든요.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그 사이에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안 사고 싶거나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출이 안 나와서 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맞아. 이게 사실은 금융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대출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도 그걸 못 내게 하니까. 그리고 그 계약할 때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계약금은 그대로 떼이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강남에서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건물 계약 같은 걸 할 때 금융 상황이나 이런 게 변경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를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최소한 3%만 하자 이런 식으로 네, 정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정구 변호사와 함께 깡통전세, 빌라왕 이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만 숙지를 다 하고 있어도 사기를 상당 부분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는 걸 티만 내도 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도 할 맞아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가 빌라나 빌라 밀집 지역에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최대한 덜 당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자들이고 고가 아파트 가는 사람은 이런 일 안 당하거든요. 그 고가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싶을 때 이제 이건 꿀팁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아직 사기를 친 사람이든 관련된 공인중개사든 주변 사람들이 아직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걸 알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인중개사한테 그때 그 근저당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이 당연히 문제 없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 달라졌어 이러면은 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아, 근데 맞아. 그게 그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기에 관련된 분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상대방이 깨닫기 전에 최대한 뭐 녹취든 뭐든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저희 사무실에 그런 일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시킵니다. 그게 사실 성패를 가를 경우도 있고. 소송에서. 그렇죠. 네. 네.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정말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저도 또 공부가 됐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또 부동산 관련된 법률 이슈가 있으면 남준구 변호사 형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